예, 나다. 엄마다. 여기 이 문 좀 열어다오. 살같이 찢어질 것만 같은 칼바람이 부는 1월의 한밤쯤 올해 88세의 최숙자 할머니는 다급하게 둘째 아들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찾아왔다. 그러니 문 좀 열어보거라. 그러자 현관문 너머로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긴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난리야.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해요. 그런다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번엔 또 어떤 미친놈이 여기 주소를 알려준 거야. 자기야, 들어가자. 저러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지. 그렇게 둘째 아들 부부는 어머니를 끝내 외면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말문이 막힌 할머니는 그 상태로 2시간 동안 대문 앞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간간히 문을 두드려 보기도 하고 받지 않는 전화를 걸어 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에 코와 귀는 찢어질 듯 얼어붙었고 발끝은 동상이라도 걸린 것인지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굽은 허리와 떨리는 다리를 위태롭게 지탱하고 있는 지팡이를 부여잡죠. 간신히 계단을 올라가 둘째 아들의 위층 집 초인종을 누릅니다. 누구세요? 저기 실례합니다. 저는 아래층에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요? 우리 아들놈이 지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문을 안 열어주고 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불편한 몸으로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아니 저기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왜 저한테 하시는 건데요? 아니, 그게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제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하룻밤만 나를 댁에서 재워주면 내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을게 해요. 아니, 아들도 안 받아주는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받아줘요? 사람 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다른 데 가세요. 그렇게 칼바람만큼이나 차갑고 매섭게 현관문이 닫힙니다.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벌벌 떨리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서 도와달라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밤 이렇게 둘째 아들 집 앞에서 꽁꽁 얼어서 죽는구나. 그렇게 할머니의 초점 없는 눈은 혹한의 바람에 얼른거리는 가로등 불빛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내 처지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할머니의 뇌리에 과거의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숫자 할머니는 1944년 당시 나이 14세에 이북에서 충청도로 내려오셔서 할아버지와 결혼하며 슬하에 6남매를 두셨습니다. 숫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6남매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며 찢어지는 가난을 견뎌내야만 하셨습니다. 중간에 625 전쟁이 일어나 할아버지는 6년 동안 전쟁터를 전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이를 악물고 버텨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6남매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러다 전쟁이 끝이 났고 다행히 다친 곳 없이 할아버지는 무사히 제대하셨습니다. 이후 자식에게 가난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강원도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논 농사는 기본이고 밤 농사에 과일나무, 뽕나무도 키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는 누에를 치려고 올라간 뽕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져 허리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찢어질 듯 가난하여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해 결국 할머니의 등은 새우처럼 휘어진 채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할머니 부부는 등골이 빠져라 일하고 또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 결과 자식들은 멀쩡한 직장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며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부부는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자식들이 어디 가서 없어서 손가락질 받고 살지는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물론이고 부동산, 장롱에 있던 금부치까지 탈탈 털어 자식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에게 남은 건 서로 의지하며 오순도순 살아가던 낡은 집 한 채와 텃밭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이 할머니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그동안 너희들한테 나눠주고 이제 남은 거라고는 이 집이랑 뒷마당 텃밭뿐인데 이것마저 달라고 하면 우린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아니 듣는 자식 섭섭하게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당연히 저희들이 두 분을 평생 모시고 살아야죠. 엄마랑 아빠도 저희랑 손주들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면 좋잖아요. 은하 말에 질세라 둘째도 가듭니다. 그럼요. 저희 6남매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저희들 모두 다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참에 싹 정리하셔서 음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요. 이 집 정리한 돈이랑 저희 돈이랑 더해서 시내에 건물 올리고 임대 주면 부모님 노후는 걱정 없다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든 집까지 팔고 가는 건 나는 반대다. 아버지, 이번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다행히 땅 주인이 아는 사람이라 지금 딴 사람이 웃돈 주고 사겠다는 걸 억지로 기다려주고 있는 거라고요. 맞아요. 일단 그 땅부터 사놓고 나중에 훨씬 좋은 전원주택 지어드릴게요. 할머니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자식들이 안달복달하는 걸 보니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이 6이나 되니 돌아갈 것이 저거 항상 남들보다 못 먹이고 못 입힌 게 참으로 죄스럽게만 합니다. 여보, 그냥 우리가 자식들 집으로 들어갑시다. 안 그래도 나도 허리도 갈수록 안 좋아지는 데다 당신도 요즘 무릎이 안 좋아서 농사는커녕 텃밭 관리도 힘들지 않아요. 이참에 우리도 시골 생활 정리하고 도시에서 편안하게 삽시다. 할머니가 이렇게 말하자 완강하게 버티던 할아버지도 더 이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굽은 허리를 볼 때마다 항상 차라리 자기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야 했다고 자책했던 할아버지였기에 더는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째와 둘째는 부모님의 집과 텃밭을 매매하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데리러 오겠다던 자식들은 부모님이 토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이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부부는 첫째와 둘째 집으로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이사를 가고 없었고 전화도 받질 않았습니다. 시내 부동산을 전부 다 돌아보았지만 시내 어디에도 판다는 땅은 없었고 새로 짓는 건물도 없었습니다. 저도 언니랑 큰오빠 어디 있는지 몰라요. 땅 사서 임대야 팔 거라고 제 돈도 빌려가서는 전화도 안 받아요. 저도 모르죠. 그러게 왜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요? 어차피 그럴 거면 저희도 좀 주시지. 왜 맨날 큰누나랑 형한테만 나눠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두 분한테 재산을 물려받아도 형이랑 누나가 따로 찾아와서 자기들이 장녀 장남이라고 뺏어갔단 말이에요. 엄마, 저희도 힘들어요. 방 한 칸방에 애들 둘이랑 겨우 산다고요. 아무튼 저희는 두 분 모실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졸지에 집도 절도 없어진 두 부부는 마을회관과 찜질방을 전전하며 사라진 자식들 행방을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때 그냥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를 볼 낯이 없었던 할머니는 졸지에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전화를 돌려 자식들의 행방을 수소문할 뿐이었죠. 그리고 겨우 시청에 다니는 지인의 소개로 노인보호센터에 들어가게 된 할머니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뇌출혈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나셨어요. 할멈, 나는 아무래도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네. 그러니 할멈 전에라도 저놈들이 가져간 돈들을 다 돌려받게나. 그래서 이번에는 돈 아끼지 말고 병원에서 아픈 것도 전부 다 치료하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먹게나. 그리고 그 돈을 다 쓰면 그때 나한테 와. 마지막으로 나 같은 사람 만나서 평생 호강 한번 못 시켜주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네. 어르신, 잠깐 눈 좀 떠보세요. 어르신, 제 말 들리세요? 할머니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는 둘째네 집 앞 계단에 주저앉은 채로 잠이 들었고 혹시나 하고 문을 열어본 둘째네 윗집 사람이 할머니가 죽은 줄 알고 신고를 한 것입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런 데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신고자분, 이분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경찰이 잔뜩 몸을 움츠리고 팔짱을 낀 윗집 주민에게 물어봅니다. 저야 당연히 모르죠. 갈 데도 없는지 저희 집 앞 계단에서 계속 웅크리고 있는데 저러다 아침에 송장 치울까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집값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요. 영감, 이럴 거면 그때 그냥 나도 데려가지. 그렇게 할머니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쳐다보는 가운데 힘없이 계단 위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더 기가 막힌 건 이 와중에 유일하게 문이 열리지 않은 집은 둘째 아들 집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직후 할머니는 첫째와 둘째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한 끝에 둘째 아들의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모자라서 동생들을 찾아가 동생들이 상속받은 유산까지 빼앗았습니다. 자기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장남이 재산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의 마지막 남은 집과 텃밭마저 빼앗아 무려 57평짜리 고급 아파트에 입주한 둘째였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이미 오랜 바깥 생활로 싸울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은 것 같다. 부모를 이렇게 속인 것도 모자라서 오갈 데가 없어서 길거리에 나앉은 부모를 모시는 놈도 하나 없고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연락을 받고도 찾아오기를 하나? 뭐라는 거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어차피 주실 거 조금 빨리 준들 그게 뭐가 달라진다고 이날이에요. 그래도 키워주신 정이 있어서 오늘은 문이라도 열어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오늘 다 해버리시고 빨리 나가세요. 내 거두절미하고 말할라마. 너한테 물려준 재산 일체를 돌려다오. 동생들한테 빼앗은 것도 이미 다 안다. 그것까지 해서 전부 다 돌려놔.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해도 너희들한테 물려줄 건 없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내 집이에요. 그리고 다시는 절대로 찾아오지 마세요. 어차피 엄마가 저를 계속 찾아와도 저는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돼요. 할머니는 그렇게 아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사과하고 방 한 칸 내어주면 그걸로 만족할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할머니를 유기한 3년간 할머니는 의료비는커녕 생활비도 없어서 쩔쩔매고 살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돌려받을 유산만을 희망으로 삼으며 할머니는 바닥난 통장 잔고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 먼 길을 비싼 콜택시를 타고 다니다 보니 통장도 인내심도 모두 바닥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답답한 마음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자식의 집 앞에서 경찰에 신고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할 때마다 경찰은 부모와 자식 간의 타협점을 찾으라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지인의 소개로 고소장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남매가 돈을 가져갈 때 썼던 차용증을 증거로 부모를 향한 유기방임죄로 정식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2달 만에 돌아온 법원의 답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속되는 할머니의 방문과 경찰 신고로 아파트 단지에 소문이 돌았던 것인지 할머니가 찾아오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지인들에게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둘째는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식들도 서로 작당이라도 한 것처럼 할머니의 연락을 받지 않았고 찾아가도 굳게 닫힌 현관문은 열릴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하듯 찾아간 할머니를 차갑게 냉대한 둘째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급한 대로 파출소에서 하룻밤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보호소에서도 기간 만료로 나와야 했던 할머니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참에 셋째 집을 찾아갔지만 셋째 역시 둘째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작작 좀 해요. 나는 이미 언니한테 다 뺏겨서 엄마한테 받은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래요? 예의 내가 그게 아니고 내가 이제 통장에 돈도 다 떨어지고 갈 데도 없어서 그런다.
그냥 너희 집에 묵게만 해다오. 너희 오빠한테 돈만 다시 받으면 숙박비도 다 계산하고 바로 나가지. 그니까 그 돈 못 받는다고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요. 진짜 이런 후로 자식을 봤나?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그게 키워준 부모한테 할 소리야 뭐야? 아줌마, 누군데 참견질이에요? 나? 이 동네 사는 동네 주민이다. 왜? 세상이 아무리 말세라지만 너도 자식 키우는 부모라는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왜 참견을 하느냐고? 너의 자식 새끼들만 모르지. 이 동네 사람들은 니들이 후로 자식인 거 전부 다 알아. 그리고 이렇게 엄동설한 길바닥에 키워준 어머니를 세워두고 소리 지르는 걸 어떻게 모른 척해. 내가 너희들 같은 인간 말종들이랑 한 동네 산다는 게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한지 알아? 하여간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 이 동네에서 발도 못 붙이게 해줄 테니까. 여기 다들 내 새끼들 다니는 학교도 알고 있고 내가 여기 토박이라 동네 통장이랑 분녀회도 꽉 잡고 있으니까 알아서 해. 갑자기 등장한 이의 촌철살인의 셋째 딸은 귀밑이 빨개져서 씩씩거리다가 그만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고 그 다음 날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해서 동네 복지관으로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며칠 복지관에 계시다가 동네 주민들이 사정사정해서 노인보호기관에 재입소를 하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3개월 뒤에는 다시 기관에서 퇴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주민들의 제보로 오늘은 신문사에서 취재를 나온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게 다 자식 잘못 나온 내가 죄인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제 심정은 마치 복사뼈를 밟고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바라건대 절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기 바래요. 왜냐하면 부모가 늙어서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절친했던 지인들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열이면 열남의 집 일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괜히 간섭을 했다가 원망이나 미움을 사는 걸 원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세요. 저는 자식들에게 살던 집까지 빼앗기고 지난 10년 동안 안면 있는 집에서 숙식을 구걸하고 거지 몰골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할 집도 없어요. 이렇게 허리도 굽고 피골이 상접해서 빌어먹는 비참한 처젠데 이놈의 목숨은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든 물려준 유산을 되찾아 영감의 바람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양보하느라 참았던 음식들도 실컷 먹고 그 돈을 다 쓰면 미련 없이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재산이 10원이라도 남는 게 있다면 차라리 저희 집 마당에서 자식보다 더 오랜 시간 제 곁을 지켜주었던 백구한테나 넘겨주고 싶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오늘도 자식들에게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는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6명이나 되는 자식들이 노모 한 분을 돌보지 않을 수가 있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두 부부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게 아닌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더니 정말로 2019년도에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실화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자 할머니 말고도 전 재산을 자식에게 주고 난 후 버림받은 노부모님들이 셀 수 없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전 재산 37억을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상속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몇 년 전 세 자녀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언장을 작성한 직후부터 자식들은 태도가 돌변하여 2번 다시 어머니 집에 오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불치병으로 투병 생활을 할 때에도 간병은 고사하고 병문 안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유언장을 수정하여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킨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재산을 상속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동물에게 상속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물병원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평생 돌봐준다는 조건으로 전 재산을 기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 외에도 자식에게 배신감을 느껴 단골 과일 가게에 치역의 재산을 주고 돌아가신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또 재산을 다 퍼다 준 뒤에 버림받아 결국 절에 들어가 보살 일을 하며 비참한 노년을 맞이한 할머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연에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댓글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돈 없는 노인들 비참하게 살잖아요. 아들, 딸이 노후 보장해주는 시절도 아닌데 돈이라도 있어야 아들이건 딸이건 며느리 사위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믿을 건 자 먹고 쓰고 여행 다니게 해주고 언제든 병원 갈 수 있게 해주는 돈이 가장 든든한 거 아니겠어요? 제 사촌 동생은 사업한다고 큰어머니 돈 다 해먹고 지금은 몇 년째 연락도 절단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사 가서 전화 바꾸고 명절에도 연락이 없어요. 덕분에 큰어머니는 신용불량자 되시고 길바닥에 나앉은 걸 저희가 모시고 살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 집 오기 전에 큰어머니가 사촌 형님 집에 잠깐 계셨었는데 아니 글쎄 형수님이 시어머니 손에 있는 군것질 값까지 빼서 팔아치우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절대로 자식한테 재산 안 넘기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최근 자신의 노후 자금으로 자녀 사업 자금까지 대주다가 길거리에 나앉는 은퇴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변호사들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상속 빈곤층 어르신들을 많이 접한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들은 이 사태의 원인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너무 믿어서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곤 합니다. 요즘 가치 혐오가 넘쳐나는 시대, 꼭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유를 갈라치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네, 물론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 또한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탄내고 이간질하기 위해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 큰 자식들을 키우는 입장으로 사랑하는 제 자식들이 만년의 재산을 상속받은 뒤에 저를 버릴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정의 경제 결정권이 내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배우자가 쥐고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부양료 소송을 진행하는 부모님의 자식들이 경제 결정권을 자식이 아닌 자식의 배우자가 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목할 점은 소송 진행인의 3분 중 2분이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식들에게 남겨줄 정도의 재산을 가진 노부부 중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자 자신의 몫까지 모두 장남에게 물려준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약속을 어기고 어머니를 방치하다시피 하여 소송을 당한 사례가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사는 우리 어머니들의 고충이 그대로 묻어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부모가 성인이 된 자식들도 돌봐주는 것이 당연한 이른바 자식 지상주의 문화가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식 짝사랑의 마음을 홀라당 빼앗기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천추의 한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은 재산 모두 상속하고 노후에 자식에게 손을 벌리면 그 순간부터 불효를 한탄하며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뼈 빠지게 모은 재산을 허리춤에 꼭꼭 지니고 있다가 혹여 중병으로 입원하게 되면 병원 침대 시트 밑에 현찰을 넉넉하게 깔아놓을 수 있습니다. 아들, 딸, 며느리가 문병 올 때마다 차비를 넉넉하게 듬뿍 쥐어주면 곳간의 쥐들이 들락거리는 듯 하겠지요. 하지만 재산을 다 주어버린 후 몸이 아파 병원비를 달라 하면 마지못해 불쌍한 이웃에게 선심 쓰듯 억지로 돈을 내놓습니다. 병문안도 가뭄에 콩 나듯 찾아오는 게 요즘 자식들 살아가는 사태이고 우리의 현실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부 부모님들은 노후 자금을 불려보려고 주식에 손을 대다가 빈털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집 한 채뿐이라 벌써부터 자식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식들 앞에서 재산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뿌려야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또한 부모의 재산을 보고 외형적인 효도를 하려는 자식들의 잘못된 행동이 일그러진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남들보다 빨리 깨달은 일부 부모님들은 은퇴 후 자녀로부터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방법 중 하나가 목돈은 비상금만 남기고 연금화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자산을 찾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닌 IRP나 연금저축처럼 목돈을 찾을 때 불이익이 생기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가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합당한 핑계거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돈을 연금화시키면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자녀의 기대 심리의 싹을 애초부터 잘라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자녀가 경제적으로 몹시 어렵다면 연금에서 나오는 돈을 아껴서 매달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도 살고 자녀도 함께 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녀가 빚이 많아 신용불량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경우 배우자나 부모, 형제의 돈을 다 끌어다가 빚을 막습니다. 그래서 빚을 막는 데까지 막다가 더 이상 막지 못할 때 손을 듭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회생불가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만약 자식이 신용불량 직전에 빠진다면 차라리 그럴 때에는 자식에게 파산신고나 개인회생 신청을 권유하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어서 배우자나 자식이 빚을 지면 그 책임을 가족이 같이 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일가족 모두가 신용불량 상태에 빠져버리면 더 이상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라도 정상적인 신용을 유지해야 자식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헤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별로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사업 자금을 지원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단 자녀를 지원한 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는 대출 원리금을 계속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받은 돈을 눈을 감을 때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목격하고는 하는데요. 현역 시절에는 소득이 높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출금 상환은커녕 본인의 노후 생활비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 본인의 생계를 꾸리는 것도 급급해서 부모를 도와줄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정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여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한 후 차액으로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주거 관련 비용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살고 있는 집을 주택연금에 넣어 생활비를 마련해도 되는 것이죠. 또한 요즘은 자녀들이 재산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통장을 집에 두지 않는 분도 계시며 탁송증명서를 집 밖에서 수령하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세기에 스페인을 황금기로 이끌었던 압드 알라흐만 3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드넓은 영토를 50년 넘게 통치하면서 많은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동맹국들의 존경을 받았다. 부와 명예, 권력과 쾌락은 손짓만 하면 내게로 달려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진짜로 행복했던 날들을 세어보았지만 아무리 넉넉하게 생각해보아도 모두 합쳐 14일이 넘지 않았다. 희망과 절망은 한 몸이고 동전의 양면이다. 누구는 절망의 조건이 많아도 끝까지 희망을 바라보고 누구는 희망의 조건이 많아도 절망에 빠져 세상을 산다. 그대들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을 향해 있는가?
우리는 매 순간 무의식 속에 희망과 절망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 선택은 눈금 하나 차이지만 뒤따라오는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이 세상 모든 부를 가진 나는 항상 희망보다는 절망을 선택하며 허무하게 나의 인생을 허비했다. 그러니 그대들은 부디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